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76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달의 제가 아산 현충사에서 거행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됐지만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기 위한 발걸음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도포를 입은 제관들이 이순신 장군 영정 앞에서 예를 갖추고 헌화와 제배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의 뜻을 기려봅니다. 이순신 장군 탄신 476주년을 기념하는 달의 제가 현충사에서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 충무공의 우국충정과 애민정신의 뜻을 기억하며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코로나19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습니다. 충무공이 몸소 보여주셨던 위기에 굴하지 않는 인내력과 단결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는 간소화됐지만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기 위한 국민들의 발걸음은 이어졌습니다. 그 12척 배만으로도 그 일본 군들을 다 이겼는데 그런 용감함? 그런 거를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용감하신 영웅인데 지금은 현충사도 잘 안 오고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토랑 현충사의 청년들이 더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이순신 장군 탄신일을 전후로 열리던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는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올해는 사흘간 현충사와 온양 온천역 일원에서 열리며 백의 종군길 걷기와 온천 물총 대첩 등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2년 전 오랜 기간 소유권 분쟁이 일었던 외암 민속마을의 건재고택을 매입하면서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도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 있는 건재고택입니다. 조선 숙종 때 문신인 외암 이간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1800년대 후반 영암 군수를 지낸 건재 이상익 선생이 개축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집과 정원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제23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오랜 기간 소유권 분쟁이 있었지만 지난 2019년 아산시가 경매를 통해 36억 원을 들여 매입하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건재고택을 상시 개방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고택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아산시가 건재고택을 매입했지만 아직까지 개방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람을 할 수 없다는 알림판조차 없습니다. 왜 아직도 관람이 불가능한 걸까? 아산시는 현재 건재고택 이전 소유자와 가옥 내 집기류 등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낡은 고택에 대한 수리가 늦어지면서 관람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오는 7월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수리를 마무리하고 집기류에 대해서는 반출 촉구 공문을 보내 5월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시민들의 품에 돌아온 건재고택. 기대와 다르게 관람이 제한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에 대한 해체 결정을 내린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체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또 반대하는 목소리로 나뉘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 세종보, 물을 가두는 시멘트 구조물 위에서 맑은 강의 모습이 그려진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충청 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모여 보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금강보 처리 방안을 확정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이행은커녕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년간의 지역 여건 고려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한 만큼 조속히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좀 이 금강을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 보 해체를 통해서 강을 강답게 만드는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지역에선 여전히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세종보를 서둘러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세종보는 애시당초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 물관리 차원에서 건설된 것으로 4대강 사업관 기본 배경부터가 다르다며 해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를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해체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예견됐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실행 계획은 없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그 책임을 선언만 했지 결국은 지역으로 그래서 갈등을 부추기는 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세종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의 성과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단서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세종시장님께서 이걸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아직까지 답이 없으니 여쭤본다라고 공개 질의를 했는데 여전히 어떤 저는 답변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에서 금강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시민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충무교 재가설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실시 설계부터 늦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곡교천을 중심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충무교입니다.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홍수위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왕복 4차선에 불과해 극심한 교통체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한 충무교 재가설을 포함해 국도 45호선 건국동과 염치읍 석정리 0.94km를 6차로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1월까지 실시 설계가 끝났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상반기 착공은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현재 실시 설계는 80% 이상 진행된 상태로 사업 방향 설정 등 내부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착공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여기에 아산시가 충무교 개축 사업에 경관 개선 계획을 포함해달라며 총 사업비 변경까지 요청하면서 사업은 더 더뎌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아산시가 요청한 경관 개선 계획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시 설계부터 늦어지고 있는 충무교 재가설 사업. 당초 계획인 오는 2024년 준공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전 천안갑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형사 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45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AI 돌봄 로봇 효도리와 효순이를 지역사회 취약계층 독거노인 20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효도리, 효순이는 손자, 손녀 모습에 친근한 봉제 스마트 로봇으로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 등 스케줄 알림을 비롯해 치매 예방 퀴즈와 노래 관련 프로그램과 머리를 쓰다듬으면 음성으로 반응하는 말동무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돌봄 로봇에는 센서를 이용해 노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일정 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보호자나 생활지원사,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알려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지역사회 취약계층 독거노인 130명에게 AI 돌봄 로봇을 전달했습니다. 아산 옹기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의 민간 운영업체가 매번 중도의 운영을 포기하면서 휴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결국 운영 방식을 공공위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옹기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입니다. 위탁 민간업체가 파산하면서 3개월이 넘도록 휴관 중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을 진행했지만 업체 4곳 중 3곳이나 중도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그때마다 운영이 중단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아산시가 옹기 발효 음식 전시체험관을 민간 위탁에서 공공 위탁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전시체험관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성과 전문성 등 10가지 지표별 평가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9개 지표에서 강점을 보이는 공공위탁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아산시는 그동안 수탁업체의 운영 포기로 운영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운영이 중간에 계속해서 중단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 이 운영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공공위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규 위탁자는 아산문화재단으로 내년까지 운영을 맡게 됩니다. 아산시는 5월 중 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인력 채용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전시관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정부가 이사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국에 5만 2천 가구에 이르는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내놨는데요. 여기에는 행복도시에 1만 3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공급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인 세종시 6-1 생활권입니다. 도시개발계획상 산업 업무용지와 연구시설용지인 이곳 부지의 일부가 주거용지로 바뀌고 3,2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곳 4생활권의 대학용지 일부도 주택용지로 전환해 약 4,9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대학과 산업, 연구시설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세종시 1-1 생활권인 고운동 북측. 이곳은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인근 연구용지도 주택용지로 변경해 800가구의 공동주택이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주택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음 행정중심 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 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추가 확보를 통해 13,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유형별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주택용지로의 용도 변경을 통해 3개 생활권에서 1,300가구가 공급되고 용적률 향상을 통해 2개 생활권에서 1,200가구가 공급됩니다. 또 고밀개발을 통해 1개 생활권에서 1,50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공급되는 13,000가구 가운데 9,200가구는 분양, 3,800가구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들 주택은 공급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계획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람 한 명을 운송하기에 최적화돼 있어 요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정된 보관 장소가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 톡톡톡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 탓에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주차 문제는 여전히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 민원 톡톡톡에서 심층 취재해봤습니다. 요즘 이렇게 생긴 전동 킥보드 길가에서 많이 보시죠?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한 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최적화됐다는 특장점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공유 자전거에 이어 공유 킥보드가 생겨났는데요. 수도권에서만 보이던 공유 킥보드가 2020년부터 천안시와 아산시에 상륙해 시민들의 이동 편리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6개의 공유 킥보드 업체가 1,180대의 공유 킥보드를 운영 중에 있고, 아산시는 천안 아산역 부근을 포함하여 3개 업체가 280대를 운영 중입니다. 근거리를 이동하는 대학생들이 주 이용층이다 보니 대학가를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지각했을 때나 아니면은 좀 빨리 어디를 가고 싶을 때 이렇게 이용을 하거든요. 평소에 한 20분 갈 거리를 한 5분 안에 도착하니까 많이 편리한 것 같아요. 내가 이동하고 싶은 만큼 사용하고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한 도크리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공유 킥보드. 하지만 특정 반납 장소가 없다 보니 일부 사용자들은 보도나 좁은 골목 한가운데 킥보드를 방치하고 떠나버려서 시민들의 통행 방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해 왔습니다. 보통 도보로 다닐 때는 일단 아무데나 세워져 있으니까 통행하는 데도 불편이 되고, 특히나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늘 다니는 길만 다니기 때문에 그 점자 보도 블록 위에 그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일정한 곳에 그 전동 킥보드를 놓고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7개의 주요 공유 킥보드 사업체 대표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보도 중앙, 횡단보도와 산책로, 점자 블럭과 같은 교통약자 배려시설 등 13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지침 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주차 문제로 민원을 제시한다 해도 공유 킥보드 사업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법령상 지자체에서 규제나 관리 감독을 할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개인형 이동수단 자체에 대해서 허가사항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좀 관련 법이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빠르게 주정차 처리를 하거나 신속하게 민원 해결 필요할 때는 저희가 업체 쪽에 따로 연락을 해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공유 킥보드 사업이 운영되었던 서울시의 경우 즉시 견인구역을 지정하고 일반 보도위라도 민원 접수 후 3시간 이내 수거되지 않을 시 강제 견인이라는 강수를 내놨습니다. 이에 천안시와 아산시에서도 공유 킥보드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갈수록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가 골칫거리가 되기 전에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일단 개정이 돼야 모든 시 행정안에서는 법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와 시하고 상호 협조를 해서 한 곳으로라도 모을 수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업체 측에서도 주차 민원에 대해 이해한다면서 자체적으로 민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 주정차 민원에 대해서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당 민원이 들어온 곳에 주차가 불가능하게 주차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과 오프라인적으로 이제 이용 고객들이 올바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하고 좀 홍보를 하는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신사업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용하는 고객들 역시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인 만큼 다른 타인도 좀 생각을 하면서 주차를 하고 또 배려를 하다 보면은 좀 성장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교통 혼잡 완화, 스마트 시티 추진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교통수단인 만큼 공유 킥보드 관련법 구축과 이용자들의 성숙한 공유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흔히 학교의 모습을 떠올리면 딱딱한 교실과 복도, 그리고 넓은 운동장이 떠오르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학교의 공간을 실제 사용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꾸미는 이른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도 세종 꿈마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김우순 기자가 대표적인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중앙 현관 로비에 들어서자 키즈 카페와 비슷한 모습의 공간이 눈에 띕니다. 주로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독서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각 층 복도에 있는 홈베이스, 포인트 컬러를 바탕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는 놀이 공간을 비롯해 독서 수업까지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학교 중앙 계단, 단순 오르내리는 용도에서 놀이와 모임은 물론 여러 발표를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저희 개교학교에 아주 빈 공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학습 공간, 그리고 휴식 공간, 놀이 공간으로 그 세 가지 기능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인근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 옆 홈베이스, 흔히 사물함을 비치하거나 자칫 버려지기 십상인 공간이 작은 북카페처럼 꾸며졌습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되면 잠시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눕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이나 특별실도 기존의 정형화된 구조에서 탈피해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한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공간 혁신, 일명 세종 꿈마루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간들입니다. 이 세종 꿈마루 사업은 학교를 예쁘게 꾸미는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드는 공간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만드는, 그게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종 꿈마루 사업으로 공간 혁신을 이룬 학교만 지난해까지 21곳, 올해도 10개 학교가 새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직접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사물함을 쓸 때는 조금 좀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좀 괜찮았어요. 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막 이야기도 하고 또 책도 보고 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학교 생활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분위기가 되게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라서 혼자 있을 때도 괜찮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때도 되게 편하고 되게 카페 같은 느낌 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학생들 스스로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애정을 갖게 된 점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만든 공간을 내가 직접 쓴다는 거에서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딱딱하고 경직된 느낌이었던 학교 구석구석이 세종 꿈마루 사업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학습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학생과 교사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서 아이들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은 결국 학습, 그리고 휴식, 놀이 공간을 모두 다 다기능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삶의 공간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